아무 고생 없이 특별한 수고를 치르지 않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은 없습니다. 성장과 성숙에는 모두 고생의 요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아이들의 고생도 알아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울입니다. 요즘 아이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참 많이 듣게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말에는 아이들의 생각과 행동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답답함과 짜증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답답하고 짜증이 잔뜩 나 있는 것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아이들은 짜증도 내지 않습니다. 체념하고 입을 닫을 뿐이죠. 공연히 화를 내봐야 손에는 자기 몫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 우리는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덜 힘들게 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책, 요즘 아이들 마음고생의 비밀입니다. 선생님, 정말 힘들고 괴로워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고생만 실컷 하는 것 같아요. 상담하는 6학년 아이의 입에서 고생이라는 말이 툭 뱉어졌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였는데 확인하고 체크하는 강박이 생겨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공부를 조금 쉬면 좋겠으나 그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정말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른들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내면이 얼마나 힘든지, 마음고생을 얼마나 하는지를 어른들이 알아주어야 해요. 어른들만 고생했고 아이들은 고생 안 한다. 너희들이 할 고생을 우리가 이미 다 했으니 너희들은 할 고생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 공감을 못하는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2017년 초 일본 홋카이도 의료복지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자 초창기부터 베델의 집에 기여해왔던 무카이야치 이큐요시 교수와의 대담에서 나눈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아이들은 할 고생이 없다. 무엇이 고생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어른들이 요즘 젊은이에게 흔히 갖는 불만이 고생 없이 커서 어려움을 모른다는 것인데, 무카이야치 교수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강조해서 지적했습니다. 각자의 시대에서 각각의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 시대의 젊은이들에게도 그 시대의 어려운 문제들이 한없이 어렵습니다. 이 시대의 아이들도 고생하고 삽니다. 다만 어른들과는 다른 고생을 하고 자랄 뿐이지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들의 고생도 알아봐 달라고 합니다. 아무 고생 없이 특별한 수고를 치르지 않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은 없습니다. 성장과 성숙에는 모두 고생의 요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아이들의 고생도 알아주어야 합니다. 저는 철학자도 아니고 사회학자도 아닌 정신과 의사이긴 하지만 시대의 정신이나 담론은 사람의 태도나 마음가짐에 대한 큰 치유의 힘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우리를 고생시키는 전 시대의 철학에 맞설 수 있는 이 시대의 행복 담론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 행복 담론으로 마음을 모아나가면 우리들의 고생과 괴로움은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아이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최대한 그들의 표현을 생생히 살려서 이야기해보자면, 첫 번째, 엄마 뱃속에서부터 고생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로 영어를 듣기도 하고 수학을 풀기도 했습니다. 탯줄을 통해 엄마의 정신적 사랑과 신체적 영양분도 들어왔지만 영어 알파벳과 수학 기호들이 불안이라는 접착제부터 믹스된 채 끈적끈적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태교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갖기 전부터 또 아이를 임신한 후에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이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입니다. 너무 메마르고 각박하게도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영유아 시절에도 고생했다. 부모들은 독박 육아, 전투 육아를 한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양육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거나 있어도 트렌디한 양육 패턴을 따라가지 못하는 할머니와 부모의 갈등이 컸습니다. 양육 카페를 부모처럼 들락날락하며 유행에 민감해야 하는데 신식 할머니라 하더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부모들은 평균 2.6세부터 사교육이라 불리는 공부의 전구적 활동을 시켰습니다. 또한 아이 안에 무언가 꿈틀거리는 영재의 끼, 숨길 수 없는 재능, 이런 것들이 있기를 바랐습니다. 영재원의 테스트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천지가 영재로 가득 차서 엄마의 자녀를 포함하여 이모들, 자녀까지 모두 영재라고 기뻐했습니다. 세 번째, 돌 때부터 자수성가해야 했다. 엄마가 힘들고 아빠가 바쁘면 또 부모 모두 바쁘게 일하면서 정신없이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스스로 위로해야 했습니다. 형제가 없으면 더 그랬습니다. 맡겨진 어린이집에서 다소 거친 행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면 부모는 아이를 전문가에게 맡겼습니다. 그 전문가가 부모를 대신해서 놀아주었습니다. 그 놀이가 재미있었다는 아이들도 있지만 아이들 대부분은 일찍부터 맛본 외로움을 놀이로 달래지는 못했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왜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일찍부터 싹을 틔우게 했는지 모릅니다. 네 번째, 유치원 시절은 인생의 큰 시련이다. 유치원 시절은 그야말로 힘들었습니다. 부모가 사와서 입혀주는 옷을 입고 예쁜 척 해야 했고, 새로 시작한 여러 과목들, 피아노, 수영, 미술, 태권도, 발레 등을 잘하는 척 해야 했고, 또 본격적으로 두 언어, 한국어와 영어를 해야 했고, 수학을 포함한 공부를 하면서 신기한 척을 해야 했습니다. 친척집이나 동네 어른들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해야 했고, 부모는 귀엽다, 착하다, 예쁘다 등 찬사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주변 이웃들의 칭찬에 환하게 펴지는 부모의 얼굴을 보면서 힘들지만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피아노부터 수영까지, 영어 유치원부터 예체능까지 뼈 빠지게 뛰면서 최선을 다했고, 특별한 아이가 아니어서 부모가 실망할까봐 마음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초등학교부터 공부 지옥이 시작됐다. 통계가 말해주듯 초등학생은 중고등학교 학생이나 대학생만큼 공부합니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대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한다고 합니다. 야망과 포부가 큰 부모들 중 상당수는 초등학생 때 선행학습으로 중학교 수학을 마치게 합니다. 더 빠른 아이들은 중학교 입학 전에 고등학교 수학을 시작합니다. 숙제도 엄청납니다. 여러 학원들의 숙제들과 학교에서 내는 숙제를 모두 다 하려면 직장인 야근 수준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기란 쉽지 않습니다. 과로는 어른들에게만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초등학생 시기의 스트레스는 직장인 수준에 맞먹습니다. 이때까지의 에너지 소비만으로도 지친 아이들이 나타납니다. 마치 세상에서 할 고생의 절반을 한 것 같은 상태에서 중학교를 가야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니 미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가를 지킬 것인가, 고향을 지킬 것인가. 특목고 혹은 과학고를 가지 못하면 이제 세상을 구하는 일은 할 수 없고 동네나 지켜야 한다는 구박을 받습니다. 중2병의 등장으로 서로 조심해서 다행이기도 하지만 부모들이 기대를 놓지 못해 이때부터는 어쩔 수 없이 성질을 부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들은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머리도 안 좋고 노력은 힘들어서 하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마치 곧 굶어 죽을 것처럼 난리입니다. 그런 부모들의 정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연애 문제부터 친구 문제까지, 스포츠부터
축제까지 신경 쓸 일은 많은데 온갖 문제들로 갈등만 가득합니다. 인생의 미래는 이미 결정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부모와 치르는 사춘기 전쟁이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친구와 네이버를 빼고는 정보나 공감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물론 친구나 네이버가 해결책을 주지는 않습니다. 갱년기 부모들과 치르는 사춘기 전쟁에서 큰 상처를 입고 또 인생에 상당한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7번째, 무기력한 고등학교 시절. 꿈 고문을 엄청 당하면서 다닙니다. 꿈이 뭐냐고 묻기 전에 꿈꿀 수 있는 세상이나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항변합니다. 요통에 시달리며 몇 시간씩 엎드려 있지만 고등학교는 마치기로 한 약속을 지키고자 애씁니다. 어떻게 해도 갈 대학은 있다고 하니 공부는 싫지만 존버 정신을 발휘해 봅니다. 사실 고등학교 시절은 별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어른이 되나 싶은 불안함 뿐입니다. 8번째, 포기와 미련. 어떻게 대학을 가긴 갔는데 비싼 등록금과 취업을 위한 성적 관리 때문에 대학 생활도 전쟁입니다. 졸업 후에 취업 자리도 별로 없다고 합니다. 50대 취업률이 20대 취업률보다 더 높은 사회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다포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이 포기라는 비극적인 심정을 시대가 공감해 주지는 않습니다. 단념을 일찍부터 배웠어야 하는데 미련이 남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미련조차 남기지 않도록 마음 수련이 최고입니다. 아니면 부모에게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9번째, 어른아이. 소위 말하는 어른이 될 수도 없습니다. 결혼해서 살 집 한 칸에 대해 엄두를 낼 수 없습니다. 부모 세대도 죽도록 고생해서 대도시에 집 한 칸을 마련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도시에 집 한 채 장만하려면 부모 세대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돈을 벌어야 합니다. 몸은 어른이지만 여전히 사회에서는 아이입니다. 10번째, 끝나지 않는 마음고생.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어른들. 1000번도 더 흔들리라는 어른들. 더 고생하고 더 아파봐야 깨우친다는 어른들. 여차하면 해외로 진출하라고 하는 어른들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삼성이니 코너링 잘하는 운전병, 블랙리스트 이야기까지 나오면 이 고생을 못하러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껏 물려주는 나라가 이따위 나라인가 라고 묻고 싶고 세월호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죽어가도 살려주지 않을 나라에 살게 하면서 어떤 고생을 더 하는 말인지 따지고 싶습니다. 고생은 죽도록 시키고 인정은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변변치 않아서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잘 만난 아이들이 부러운 것은 숨길 수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나 고생 속에 산다고 하니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더 착잡해지는 것은 아이들이 겪은 고생은 마음의 고생이기 때문입니다. 몸의 고생은 그 수고가 보이고 주름과 근육들이 드러나 보이지만 마음의 고생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말하는 다크서클과 처진 어깨, 힘 빠진 걸음, 멍한 눈이 고생의 결과라고 하지만 그것을 아주 민감하게 알아채는 어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당돌하게 스스로 감정적인 부분을 달래고 책임져 왔다며 돌 때부터 자수성가한 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큰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것, 책임에 대해 일찍부터 민감해지는 것, 가족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자신 혹은 한 명의 형제밖에 없다는 것, 말로 하기 어렵고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가정에서,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것에서 아이들은 마음이 점차 무거워집니다. 산소가 있어야 불도 계속 타오르듯이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피우려면 아이들에게 산소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정말 뇌가 터져버릴지도 모르겠다는 아이들에게는 멈추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 아이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해 어른들께 고합니다. 더 이상 상처 주지 말아주세요. 삶의 여유와 주도성을 되돌려주세요. 다양한 가능성으로 우리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어주세요. 금지하고 통제하고 막고 못하게 하는 방식 말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주세요. 의무만이 아닌 권한도 주세요. 봉사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칭찬, 격려를 더 해주세요. 마음을 보아주세요. 어른들이 먼저 행복한 삶을 살아주세요. 의미 있게 시간을 쓰면서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단 한 번인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잘 살게 도와주세요. 여기까지 의사이자 작가이신 김현수님의 책 요즘 아이들 마음고생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확실히 저도 어느 순간부터 저보다 어린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기보다 무기력, 울분 등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감정들만 주지 않았었나 하는 반성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아이들과 어른들의 연대로 희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저부터 먼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세대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혜롭게 세대 간의 조화를 이루어낼 우리 모두를 응원하며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